오늘 이야기는 도굴 사건 이야기예요. 근데 일단 도굴을 하려면 무덤이 있어야겠죠? 설명 들어갑니다. 조선 왕실의 무덤 명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능, 원, 묘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왜 세 가지로 나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일단 능 같은 경우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비, 그리고 왕의 친부모 무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묘는 능과 원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왕족들의 무덤을 말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왕릉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왕릉의 무덤은 보통 입구에는 이 속세와 신성한 공간의 경계를 뜻하는 다리인 금천교가 있어요. 여기 금천교가 있고 이 금천교를 넘으면 그때부터 여기는 신성한 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구역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여기 홍살문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왕이 무덤을 참배하러 오면 인사를 하는 곳인 배위, 판위가 있습니다. 여기 배위라고 적혀 있는데 요 판위를 지나면 참도라는 길이 나와요. 이 쭉 이어진 길이 참도인데 길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이 참도는 왼쪽이 약간 높게, 오른쪽이 약간 낮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높낮이가 있을까요? 이 높은 쪽은 죽은 왕의 혼령이 다니는 신도예요. 그러면 이 낮은 쪽은 어딜까요? 살아있는 왕이 다니는 어도입니다. 따라서 무덤을 참배하러 온 왕은 이 판위에다가 인사를 하고 이 오른쪽 길인 어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서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요. 자, 그리고 이 정자각을 지나면 정자각을 지나서 쭉 들어가면 여기 이제 무슨 돌로 된 게 참 많아요. 일단 무덤 앞을 지키는 사람 모양의 돌들이 있어요. 이 석상들이 각각 문신과 무신을 뜻합니다. 무인석과 문인석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뒤에는 말인 석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들어가면 무덤 앞에 혼령이 쉬라고 혼유석이 있어요. 혼령들도 이렇게 제사밥 얻어먹고 밤에 돌아다니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쉬라고 만든 혼유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유석 뒤에 정말 이제 진짜로 무덤이 있는 거죠. 무덤의 주인이 묻힌 능상이 있고 그 주위를 12지신이 새겨진 병풍석이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무덤 쪽을 보시면 그냥 무덤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봉분이 볼록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위에 초록색이 있고 그 밑에 돌이 있잖아요. 저게 병풍석입니다. 저 병풍석에는 12지신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무덤 옆에 있는 돌은 뭘까요? 요 무덤 옆에 있는 조그만한 돌들, 요 돌들은 각각 석양과 석호입니다. 양이랑 호랑이에요. 양은 보통 인의 예지를 뜻하고요. 호랑이는 무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무엇으로부터 무덤을 보호하는 걸까요? 당연히 뭔가 안 좋은 것들로부터 보호하겠죠? 보호를 하는데 특히나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아니 근데 죽으면 다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으로부터 보호하면 이 능의 주인은 어떡하죠? 귀신 중에서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물귀신이 있어요. 파란 얼굴에 털이랑 온 몸이 붉고 빨간 손톱을 가지고 있고 긴 팔을 가진 망상이라는 물귀신이 있어요. 근데 이 물귀신이 죽은 사람의 뇌랑 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망상이라는 귀신이 무서워하는 석호와 잣나무를 주위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겨진 것, 배치된 것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왕릉인데 500년이 넘게 이어진 왕조의 왕릉이 정말 고스란히 다 보존된 경우는 세계에서 조선 왕릉이 거의 유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조선의 왕릉만 멀쩡한 걸까요? 시기가 얼마 안 돼서? 시기가 훨씬 더 오래됐지만 같은 나라인 고구려나 신라, 백제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일찌감치 도굴이 됐는데요. 정말 도굴을 하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의 왕릉은 이렇게 겉을 하나하나 예를 갖추어서 의미를 갖추고 꾸몄다면 무덤 안쪽은 조금 다릅니다. 이 안쪽은 상당히 특이하게 시멘트 같은 걸로 메워놨어요. 콘크리트 같은 걸로. 그래서 국조 오래의에 보면 당시에는 시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석회, 황토, 모래를 섞어서 물에다가 개서 시멘트를 만든 거예요. 석회 3, 황토 1, 모래 1, 거기다가 물 해서 섞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서 직접 바른 겁니다. 그걸 무덤에다가 싹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도굴꾼들도 이걸 파내지 못했어요. 너무 단단해서, 너무 견고해서요. 그래서 도굴꾼들도 파내지 못하고 포기한 이 시멘트가 얼마나 단단한가 싶어서 현대기술로 이걸 재현해 봤거든요. 압축 강도가 만들자마자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심지어 2달 뒤에는 원래 강도의 1.5배 정도 더 단단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멘트 위에 습도와 해충을 막는 용도로 수추로 쫙 다 덮고요. 그 위에 잔디가 있는 요 봉부는 무너지지 말라고 석회 혼합층을 깔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부장품은 거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왕릉은 고구려나 신라 왕릉에 비해서 정말 도굴될 확률이 아주 극히 낮았습니다. 막상 도굴해봤자 실속이 없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조선의 왕릉은 다른 왕릉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무덤에 비해서도 정말 도굴될 확률이 극히 낮았는데 아주 유명한 도굴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연군의 묘가 도굴된 사건입니다. 일단 남연군은 인조의 3남이었던 인평대군의 6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중심 세력이랑은 아주 상당히 먼 왕족이었어요. 인조의 3남 인평대군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인평대군의 6대손이면은 도대체 왕이랑은 어떻게 되는,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죠? 그래서 이 왕실 중심 세력이랑은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 28살에 정조의 이복 동생이자 사도세자의 친아들이었다가 사도세자가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 숙빈과 함께 궁에서 쫓겨나 살다가 연령군의 양손자가 된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연군에 봉해졌어요. 너무 멀고 먼 관계 같지만 왕족 안에서 서로 아들이 없을 때에는 입양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고, 특히나 은신군의 경우에는 사도세자의 친아들이자 정조의 동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연령군의 양손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직계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신군이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았고, 이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간 남연군 또한 양자 입적으로 직통 왕계에 가까운 입장을 갖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사도세자 친아들의 아들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신분을 막 뛰어넘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남연군이 자식으로 4남 1녀를 두었어요. 근데 그 4남 중에 막내 아들이 바로 이하응입니다. 그가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이 남연군은 흥선대원군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다라는 걸 알아보고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때 이하응은 추사에게서 난치는 법,
서예, 글씨, 그림 등등을 다 배웠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연달아 사망하면서 고아가 됐고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왜 목숨이 위험해지는가 하면 때는 바야흐로 순조 때로 올라갑니다. 순조의 비이자 김조순의 딸인 순원왕후는 안동김씨 가문의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안동김씨예요. 안동김씨 세력은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거의 왕과 맞먹을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아니 흥선대원군이 안동김씨를 어떻게 견제를 했고 그 당시에 순원왕후가 안동김씨고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왜 안동김씨가 어째서 그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된 걸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또 올라갑니다. 원래 순조가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은 영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계비 정순왕후였습니다. 이 정순왕후는 15살에 51살이 많은 영조에게 시집왔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던 거죠. 나이 차이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영조 사후에도 꽤나 오랫동안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있으면서 권력을 가졌고 정조 때에는 사도세자 문제를 둘러싼 시파와 벽파의 붕당 간의 대립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에요. 정조가 사망하고 1800년에 순조가 11살로 즉위하자 순조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별명 여자 국왕으로 불립니다. 자, 이렇게 순원왕후는 정조 사망 후에 시파인물들을 숙청하고 정약용과 남인들을 축출했으며 친정인물들을 이용해서 자기 입맛대로 정책을 꾸려나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정조가 말년에 세자였던 순조의 보호를 위해서 측근이었던 김조순에게 순조를 부탁했고 결국 시파의 김조순의 딸을 순조의 비로 맞아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정순왕후는 1803년까지만 수렴청정을 하고 물러났고 그렇게 정세가 바뀌어서 김조순은 정순왕후의 세력이었던 경주 김씨 벽파를 대규모로 숙청했고 그렇게 정순왕후의 어마어마한 공백을 채운 것이 바로 순원왕후와 그녀의 친정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여자 국왕으로 불렸던 정순왕후가 사망하고 그걸 전부 다 이제 김조순과 안동 김씨가 먹은 거죠. 사실 이 조선시대 후기는 수렴청정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 왕조에 총 7번의 수렴청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번이 이 조선 후기예요. 이렇게 순원왕후와 안동김씨 일가가 세력을 잡는 걸 보고 순조가 아들이었던 효명세자를 그나마 안동김씨와 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풍양조씨와 결혼을 시킵니다. 나름 이 안동김씨 세력을 견제한 거예요. 더 이상 안동김씨의 왕세자비를 맞으면 또 안동김씨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총명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효명세자는 순조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18살에 대리청정을 시작했고 그는 안동김씨 세력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는 등 순조롭게 청정을 했고 그렇게 왕이 되었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나 효명세자는 대리청정을 한 지 3년 만에 사망하며 그의 비었던 풍양조씨 또한 애매하게 세자빈으로 남아서 별다른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풍양조씨는 후에 효명세자가 익종으로 추존이 되면서 신정왕후가 되니까 이제는 풍양조씨 말고 신정왕후라고 부릅시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한 지 3년 만에 사망하고 4년 뒤에는 순조까지 사망하면서 순원왕후는 순식간에 아들과 남편까지 다 잃었어요. 그리고 10년 뒤엔 딸까지 죽습니다. 자, 그러자 순원왕후는 효명세자의 아들이었던 8살짜리 헌종을 왕으로 세워서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헌종이 즉위할 당시 이제는 왕실의 직계자손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절손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종이 22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또 승하해요. 또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정조의 이복 동생들의 후손 중에 강화도에 은거하고 있고 휘두르기 쉬워 보였던 은원군의 손자 철종을 순조의 양자로 입적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수렴청정을 시작했죠. 근데 잠깐? 은원군이요? 은원군이랑 비슷한 이름을 아까 들었는데요. 맞아요. 은원군 역시 은신군과 마찬가지로 사도세자의 친아들입니다. 은언군이에요. 자, 이제 슬슬 흥선대원군이 왜 위험했는지 감이 오시죠. 왕실의 직계가 단절되면 혈통을 타고 올라가서 그나마 왕의 혈통과 가까운 왕족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테고, 은원군의 손자가 철종인 왕이 됐다면 은신군의 손자인 흥선대원군도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겠죠.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안동김씨 세력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은 자신은 수재가 아닌 척 흥청망청 상갓집의 개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한량 개 백수인 척을 했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집권을 기획합니다. 인맥을 타고 넘어가서 당시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신정왕후에게까지 닿았고, 이 신정왕후에게 철종이 붕어할 때 옥새를 회수해주세요 라고 기띔하는 등 신정왕후 라인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작전은 성공해서 철종 사망 후 1863년 신정왕후와 익종의 양자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이었던 12살짜리 명복이를 왕위에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순원왕후가 철종 즉위 후에도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고, 철종의 비까지 자신의 세력인 안동김씨로 뽑았으나 순원왕후는 철종 8년이었던 1857년에 68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10년에 걸친 2번의 수렴청정이 끝났고, 이제 신정왕후가 수렴청정할 때가 다가오죠. 자,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건 고종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고종이 즉위한 뒤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으나 3년 만에 철회하였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때는 1866년 상하이에서 장사를 하던 유대계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는 쇄국 중이었던 조선과 통상을 요구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고종 5년인 1868년에 3차로 한반도 답사를 계획합니다. 상하이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던 미국인을 자본주로 프랑스 선교사인 페론 신부를 통역 겸 보좌관으로 하여서 약 100여 명 정도를 태우고 상하이에서 출항했는데, 그들의 원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이 조선으로 향했던 목적이, 첫째는 조선왕국과 통상조약 체결을 협상하자, 교섭하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조선왕국의 사신 한 명을 배에 태워 지구 일주 여행을 시키자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은둔국이었던 조선을 세계에 소개하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랑 행보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취지는 좋았다라고는 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들은 북독일 연방의 국기를 개양하고 9만 포에 상륙해서 우리들은 러시아에서 왔다! 라면서 총칼을 휘둘러서 위협합니다. 조선인들을 위협하고 오후 5시쯤 목적지인 덕산에 있던 남연군 묘에 도착해 묘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남연군의 묘는 덕산에 있지 않았는데 흥선대원군이 덕산으로 이장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사연이 있죠. 자, 때는 바야흐로 1822년 흥선대원군에게 한 직관이 찾아와서 아버지였던 남연군의 묘를 이장할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이라 함은 풍수지리사가 와서 이장해라 라고 권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충청도 덕산 가야산 동쪽에 요쪽에다가 이장을 하시면 한 2대에 걸쳐서 천자가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이 있어요. 두 번째 솔루션은 광천 오서산에 묻으시면은 이장을 하시면은 10,000대에 걸쳐서 영화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자, 솔루션은 두 가지고요.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같았으면 10,000대에 걸쳐서 영화를 누린다고? 좋은데? 아니 2대보다는 10,000대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흥선대원군 곧바로 2대의 천자가 나오는 가야산을 선택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딱 하고 도착하니까 아니 웬걸? 절이 하나가 떡 있네. 가야산에 있으니까 가야사래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다는 명당에 절도 있고 탑도 있어. 이 정도면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래 10,000대를 누리는 것도 좋지. 10,000대에 걸쳐서 영화를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 뭐 직계자손이 좀 힘들더라도 그래 쭉 내 후손들이 괜찮게 살면 다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흥선대원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묘자리를 완전히 이장할 때까지만 잠시만 두겠다라면서 남연군의 묘를 가야사 금탑 뒤에 있는 기슭으로 옮겨놓고 절을 밀어버립니다. 이 절은 공민왕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며 상당히 큰 절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절을 밀고 이제 탑만 부수면 돼.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딱 꿉니다. 꿈에 백발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내 이놈! 감히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다니. 네가 지금 이 일을 벌인다면 네 형제들이 전부 폭사할 것이다. 라면서 추상과 같이 소리쳤고 놀랍게도 흥선대원군의 형제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진짜로 포기할 만한데 흥선대원군은 포기하지 않아. 꿈에 탑신이 나타났으면 이거 진짜 명당인가 본데? 라고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탑까지 다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남연군의 묘를 이장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이장한 지 7년 만에 둘째 아들이었던 이재황, 곧 고종을 얻게 되었고 풍수지리사의 말대로 2대에 걸쳐 왕이 나옵니다. 고종, 순종. 그리고 그렇게 조선은 끝나버리죠. 이후 고종이 즉위한 뒤에 흥선대원군이 좀 저를 민 게 미안했는지 왠지 보복을 당할 것 같았는지 보덕사를 짓긴 했습니다. 라는 요런 내용의 야사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명당 자리에 이장해둔 남연군의 묘였는데 이걸 오페르트 일당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남연군의 묘가 파헤쳐지기 시작하자 덕산의 군수와 묘지기 등 주민들이 몰려와서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무장한 도굴꾼들을 이길 수 없었고, 그렇게 도굴꾼들은 방해받지 않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고종의 할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파냅니다. 삽 4자루와 곡괭이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묘를 파헤쳐요. 이거 오늘 내가 다 부셔버린다! 이러면서 묘를 막 파헤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관곽까지 파괴하려고 지렛대까지 구해왔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 흙만 겨우겨우 파네요. 그리고 5시간을 파니까 드디어 이 흙을 다 파내고 새벽 1시가 되었을 무렵 겨우겨우 관곽의 석고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것만 딱 드러내면 관 나오면 우리 딱 도굴 성공한 거고, 그럼 이제 이거 딱 들고 가갖고 흥선대원군한테 이거 봐라, 이거 미끼다, 너네들 이거 계속 뭐 세국정책인가 뭔가 해봐라, 이거 통상 안 해주면 이거 막 불질러 막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석고벽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단단해요. 생석회에 흙이랑 물을 섞어가지고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이거는 도굴 왕이 와도 못 파네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파도 이거 금도 안 가고 계속 막 손만 아프고 곡괭이고 뭐고 지렛대고 뭐고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썰물 때가 오면 우리 몰래 와가지고 배 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거 도굴하고 있는 건데, 썰물이 되면은 배가 발이 묶여버리고 그러면은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오페르트는 밤새 삽질하고 도굴에 실패해서 다시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면서도 민가를 습격해서 약탈하는 인성을 보이죠. 정말 말 그대로 삽질했어요. 즉시 군관들이 출동해서 이들을 추적했으나 잡지는 못하였고, 오페르트가 대원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거 약간 도전장 같아요. 뭐라고 썼냐 하면요, 대원군께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본래는 여기까지 관을 가져오려고 했으나 과도한 것 같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예를 중하게 여기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군사와 백성들이 석회를 부술 기계가 없겠습니까? 절대로 먼데 사람들이 힘이 모자라서 그만두었으리라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귀국의 안위가 귀하의 처리에 달려있으니 나라를 위한다면 좋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몇 달 되지 않아 반드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우환을 당할 것이니 후회 없도록 선택하시죠. 라는 편지를 씁니다. 쇄국정책을 펼치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연군의 묘를 도굴해서 미끼 삼아 통상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주제에 무슨 과도한 것 같아서 그만두었대요. 자, 게다가 도굴에 실패한 오페르트가 영종도에 상륙해서 조선군과 싸웠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대원군의 분노를 사서 대외 감정까지 악화시키고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빠져서 천주교 탄압이 더욱더 강화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후 오페르트 일당은 미국의 주도하에 영사재판을 받았으나, 왜 미국의 영사재판을 받았냐면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도했다기보다 자본주,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오페르트와 자본주, 미국의 영사관에서 일했던 미국인과 함께 프랑스의 선교사 신부와 함께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투자자가 미국인이라서 미국의 주도하에 영사재판을 받았으나 혐의 및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노노. 오페르트가 어디라고요? 독일. 독일 어디예요? 재판을 아주 징하게 하는 데입니다. 90살 할아버지까지 전범 재판하는 곳이죠. 아주 그냥 끝장났어요, 너는. 미국에서는 무죄였을지 모르지만 오페르트는 본국이었던 프로이센 왕국으로 송환이 되어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언도받아 옥살이를 합니다. 게다가 모국이었던 독일 언론으로부터 조선 왕의 할아버지 묘를 파헤치다니 나라망신이다 라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그가 유대계였다는 이유로 유대인까지 싸잡아 욕을 먹습니다. 물론 오페르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던 와중에 오페르트까지 도구 시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더 먹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인 오페르트 도굴 사건 혹은 덕산 굴총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많이 요약해서 한 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정보나 방송 시간상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컬처링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컬처링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제별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유형별 라이브러리 혹은 연관 검색어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